촌스러운 것들의 순위를 매기는 방송 루 프로젝트 자매품 유닛 방송 본격 덕질한 거 티내는 토크타임 덕티타임 제 대망의 1회 시작합니다. 와. 네, 시작할 텐데요. 일단 먼저 멤버 소개부터 먼저 좀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에 참여하실 분은 이 두 분입니다. 네, 이 두 분. 네, 안녕하세요. 에이스입니다. 와. 되게 간소하네요. 네, 저는 아주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라싸입니다. 네, 무거운 짐. 그리고 그러게요. 저는 오늘 호스트를 맡은 시크입니다. 오늘 주제 유년기의 끝. 네. 제가 주제를 던진 만큼 SF로 한번 던져봤습니다. 그 아서 클라크의 유년기의 끝을 가지고 왔는데요. 다시 읽어보셨어요? 어떠셨어요? 네, 다시 읽었어요. 완전 재밌더라고요. 진짜 빨리 읽었어요. 진짜 빨리 읽었어요. 네. 길이도 좀 짧고. 네. 저는 어릴 네. 때 읽었는데 네. 너무너무 새롭더라고요. 네. 그래서 새롭다고요? 네, 어. 새롭다는 느낌이 들고 재밌었습니다. 진짜 간만에 읽으셨구나. 네, 네. 뭐 한 10년 넘은 것 같은데요. 자, 이렇습니다. 이제 오늘 유년기의 끝 한번 해볼 건데요. 네. 일단 유년기의 끝 제가 준비한 주제라서 제가 간단하게 음. 어떤 작품인지만 소개를 좀 해보고 그 다음에 바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유년기의 끝이란 작품은 꽤 오래됐어요. 처음 이제 출판된 게 1953년 네, 이제 출판된 작품이고 아서 클라크의 어떻게 보면 가장 초창기 대표작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작품입니다. 사실 이게 고민인 부분인 게 우리가 항상 방송을 하면서 스포일러를 하느냐 마느냐 이게 굉장히 고민인데 또 스포일러 안 하면 이 작품은 할 얘기가 없어요. 진짜 없죠. 그렇죠. 그렇죠. 그냥 소개만 하고 끝이잖아요. 되게 그쵸? 흔해 빠진 소개. 저기 외계인이 왔는데 그다음에 할 얘기가 없어요. 그 다음 이야기는 그렇죠. 그래서 들으시는 분 중에 이 소설을 보신 분이 있으시면 괜찮겠지만 안 보신 분이 만약에 볼 계획이 있다라고 하면 빨리 구입하셔서 보시고 나서 네. 방송을 듣는 걸 추천드리고 뭐 들어보고 한번 결정하겠다 하시는 분은 스포일러가 있음을 유념을 해두시고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간단하게 이 소설은 유년기의 끝이라는 제목이 굉장히 많은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맞아요. 제목인데 여기에서 유년기는 인류의 유년기를 얘기하는 작품입니다. 그래서 전체 스토리가 들으시는 분들은 아마도 다 보셨을 영화 인디펜던스 데이의 첫 장면을 생각해 보시면 거기서부터 시작된다고 보시면 돼요. 저는 갑자기? 컨택트 생각했는데. 컨택트. 네. 컨택트도 좀 비슷하다. 그러니까 맞아. 어느 날 갑자기 일상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 지구인들 머리 위에 초거대한 우주선이 등장함으로써 더 이상 지구에 우리는 혼자가 아니다 라는 것을 깨닫는 데부터 소설이 시작이 되죠. 그 시작 장면도 진짜 멋있잖아요. 네, 정말 멋있죠. 네. 그 시작을 하기 위한 시퀀스가 굉장히 멋진 네. 게 이제 진짜. 미국하고 소련이 뭐 우주선을 얼마나 빨리 쏘냐, 뭐 달에 누가 먼저 가냐, 이 경쟁하는 구도에서 상대편이 어땠다 저땠다 막 이러면서 우주선을 막 타러 가는 찰나에 네. 하늘에 대형 외계인의 우주선이 딱 등장하는. 그래서 제가 인상적인 구절로 따왔는데요. 예. 라인홀트는 인류를 별에 도달시키기 위해 노력해왔다. 그런데 막 성공할 찰나에 별이 인류에게로 내려온 것이다. 진짜 멋있어. 맞아. 그거 이따가 내가 하려 그랬는데. 진짜요? 뭐 제 목소리보다 훨씬 좋은 목소리를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진짜로 표현이 장난 아니죠. 네. 그래서 외계인이 왔는데 그 다음부터는 우리가 흔하게 생각하는 SF 블록버스터 영화하고는 좀 다르게 전개가 네. 됩니다. 한 방 쏴야 되지 않나요? 일단 한 방 쏴야 되는데 인디펜던스 데이처럼 그렇죠. 한 방 쏴야지. 쏘긴 한 100만 명 쐈는데 정도 막 쏜 건 우리가 쐈죠. 그렇죠. 맞다. 인류가 쐈죠. 네. 그렇게 시작을 했는데 진짜로 방금 얘기한 것처럼 인류는 그새를 못 참고 거기에다 이제 핵폭탄도 한 발 발사해보고 난리를 쳐보죠. 근데 별 반응이 없었는데 이제 여기서부터 좀 축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거기에서부터 이 외계인들이 그 인류의 어떤 문화나 이런 것들을 좀 통제를 하기 시작해서 전쟁을 없애고 기아를 없애고 인류가 고질적으로 안고 있었던 폭력적인 문제, 뭐 기아의 문제 이런 문제들을 하나하나 해결을 해나가요. 근데 그 과정에서 인류는 이제 좀 여러 가지 반대파가 생기겠죠. 아무래도 그렇죠. 우리의 독립을 왜 훼손한다, 뭐 우리는 자유롭지 못하다 이런 사람들부터 시작해서
또 그 반대하는 사람들의 가장 큰 논리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 외계인들이 자신의 모습을 절대 밝히지가 않는다는 거였죠. 네. 그래서 유엔 사무총장만 혼자서 올라가서 만나 뵙고 내려오는 네. 약간 좀 구약 시대 그 저기 그쵸. 이스라엘 모세가. 신을 만나러 가는 네. 그런 모세처럼 네. 혼자 만나러 갔다 산에 오고. 올라가서 예. 약간 그런 그것도 오마주가 아닐까 그런 싶긴 거 한데. 같네요. 네. 그러네요. 예. 그렇게만 돼 있었는데 이제 너무 밝히진 않으니까 당신들의 정체를 밝혀라 이렇게 해서 이제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았죠. 그래서 우여곡절 끝에 이 외계인이 그러면 우리가 50년 후에 우리의 모습을 밝히겠다라고 하고 시간이 흘러서 50년 후에 인류가 좀 이렇게 적응이 된 다음에 짠 하고 나타났는데 그 모습이 악마죠. 짜잔. 그 서양의 중세 그 소설이나 아니면 책자에서 많이 보이는 그 빨간색 몸에 그 꼬리가 달려 있고 꼬리 끝에 창처럼 이렇게 되어 있는 전형적인 악마의 네. 모습이 돼서 나타났습니다. 그게 이제 아마도 처음부터 등장하면 인류가 너무 충격을 받을 것 같으니까 시간을 둔 것 같고 그렇게 등장을 한 이후에도 인류는 뭐 책에서도 나오지만 더 이상 하기 싫은 일을 하지 않아도 되는 세상이 온 거죠. 그래서 뭐 갑자기 기본소득제도 얘기도 생각나고 그랬었는데 하여튼 그런 사회가 와서 인류는 평화롭게 살면서 살다가 그 와중에 뉴타입이라고 할까요? 신인류가 등장을 하죠. 그래서 신인류가 등장을 해서 신인류가 인간의 육체를 벗어버리고 인류라는 단일 어떤 존재, 지성체, 생명체, 그러니까 정신체만 네. 나는 최종 진화 단계가 돼서 예, 지구에서 살던 유년기를 끝내고 우주로 간다. 네. 그래서 알고 보니까 그 지구에 내렸던 외계인들 여기서 이제 우리가 오버로드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그 오버로드들이 그 인류의 유년기를 끝낼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했다라고 하고 이제 작중에서 계속 밝혀지는 게 그 오버로드도 결국은 누군가의 하수인이다. 네. 그래서 그 하수인의 그 주인이 되는 정체는 오버마인드라는 마인드가 있어서 우주 각지에 이렇게 진화의 끝에서 자멸해버릴지도 모르는 생명체들을 찾아다니면서 각성할 수 있도록 돕는다. 그게 그 존재가 오버로드들이었고 인류는 그렇게 유년기를 끝내고 완벽한 정신체가 돼서 우주의 가운데로 날아갔다라는 게 이 소설의 전반적인 스토리입니다. 네. 네. 황당하죠. 황당 지금 이 반응은 처음인데 그렇죠. 이게 만약에 이런 SF물을 안 본 사람들이 이 소설을 처음 보면 굉장히 충격을 받을 정도의 황당함 뭐 이런 거고 지금 시대에는 SF 작품들 같은 걸 많이 본 사람들 같은 맞아요. 경우에는 클리셰 덩어리처럼 네. 보이죠. 그렇죠. 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작품을 가지고 좀 이제 물고 뜯고 즐기고 얘기를 좀 해볼까 해요. 네. 일단 제가 먼저 좀 시작을 하면 여러분들이 받아서 각자의 이야기를 좀 해보면 어떨까 싶은데요. 네. 여기서부터 시작해볼까 하는데 왜 이 작품이 좋을까? 입니다. 나는 왜 이 작품이 좋을까? 나는 왜 이 작품이 좋을까 생각을 해봤는데 일단은 처음 읽었을 때 그 충격이에요. 아까 우리 에이스님이 그 문장을 읽어주셨던 거기에서부터 시작된 소름이 네. 맞아요. 거의 끝까지 맞아요. 가는 진짜. 작품이다. 완전. 굉장히 짧거든요. 이게 길지도 않은 소설인데 네. 짧은데 굉장히 그 단계 내용들이 도약해 나가는 것들이 그리고 그 소재들이 꽤나 충격적이었다. 특히 제가 이제 좋아하는 포인트는 이겁니다. 우주에서 인류는 혼자가 아니다. 라는 포인트인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뭐 여러 가지 법칙을 가지고 얘기를 하잖아요. 뭐 태양에서 그러니까 항성에서 행성이 살기 좋은 행성이 될 때까지 거리가 뭐 되는 게 몇 거리가 되는데 뭐 우주상에 그런 게 몇 개가 있고 네네. 은하계에 몇 개가 있고 그래서 우리가 관측 가능한 1000억 개의 별 중에서 그렇게 생명체가 살아날 수 있는 행성이 또 몇 천억 개가 되고 뭐 이런 얘기들을 하잖아요. 그래서 네. 우주에 인류밖에 없다면 공간 낭비다. 저도 이제 공감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많은 학자들이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가 외계 생명체를 못 만나는 이유, 뭐 그걸 가지고 뭐 거리와 시간에 이런 걸로 얘기를 네. 하기도 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그런 얘기도 하죠. 어떻게 보면 우리가 최초의 생명체다. 여기까지 발전을 이룬. 예. 그럴 수도 있죠. 네. 그것도 정말 좀 그럴 굉장히 리가. 매력적인 가설이라고 생각해요. 말도 안 저도 돼. 이건 네. 괜찮은 것 같아요. 진짜. 아니야? 그럴 리가. 근데 또 한편으로는 그럴 수도 있겠지만 시간대가 무한하다라고 보고 우리가 그쵸. 생겨난 지 한 1만 년, 10만 년이라고 보면 별의 나이가 수백억 년이라고 보면 찰나의 순간인 거죠. 아주 생명체마다 찰나만 살거나 가기 때문에 서로 만나질 못한다. 음. 뭐 이런 것도 있고요. 그렇죠.
근데 저는 전적으로 공감을 하는 게 인류는 혼자가 아닐 거라는 생각에는 네. 공감을 해요. 공감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외계인을 다양하게 표현할 수가 있겠는데 여기서 그리고 있는 그 인류의 어떤 도우미로서의 외계인의 오버로드의 존재 그리고 그거보다 높은 오버마인드의 존재는 저는 정말 그럴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인류가 외계인을 만나지 못할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만약에 우리가 외계인을 만나게 된다면 필연적으로 만나러 오게 되는 게 더 반응이 높지 않을까 가능성이. 그렇죠. 그러면 만나러 와야 될 이유가 침략이라면 사실 그건 말이 안 되는 말이 거예요. 안 되죠. 너무 자원 낭비죠. 그렇지. 네. 네. 그 행성 하나 그 자원 빨아먹어 봐야 그러니까 행성 간 이동할 수 있는 문명한테는 그게 뭐 코딱지나 되겠어요? 그러니까 외계 문명이 인간을 찾아온다라고 봤을 때는 저는 개연성이 가장 높은 설명은 도움을 주러, 키우러. 그렇죠. 네. 사실 그 이유 말고는 설명이 되지 않죠. 그러니까 사실 이걸 침략하러 온다는 거는 사람이 개미집 터는 그런 느낌이에요. 개미집에다가 아무것도 없잖아요. 근데. 알루미늄 녹아서 부어가지고. 이게 그냥 장난일 뿐이잖아요. 네. 근데 그럴 리는 없을 것이고. 그러니까 컬렉션의 의미에서 뭐 나 저기 지구라는 데 가서 지구 생명체 하나 컬렉션 해왔어 이런 네. 수준 아니면 진짜로 올 이유가 없단 말이죠. 그래서 그 개연성이 굉장히 뛰어나고 이거를 처음 읽었을 때 약간 좀 개안되는 느낌 있잖아요. 아 그렇지 우리가 흔히 보는 외계인과의 전쟁이라든지 뭐 외계 생명체와의 조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사실 이거 말고는 올 이유가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저는 이 개연성이 굉장히 뛰어나다고 생각을 했어요. 또 그런 것도 있죠. 제가 우주하고 SF에 관심을 가지다 보니까 방금 얘기한 것처럼 이 인간이라는 존재, 인류 문명의 존재가 너무너무 하찮은 것 같은 거죠. 영겁을 알 수 없는 어디에서 시작해서 어디에 끝이 시간도 사실 인간이 만들어낸 개념이고 그 시간이라는 개념이 과연 우주적인 물리 법칙에서 통용될 수 있는 진리인가는 아직도 우리도 그렇다고 말할 수 없는 상태인데 그럼 우리는 순간을 사는 거냐 영원을 사는 거냐 뭐 아주 다양한 질문을 해볼 수가 있는데 그 별들 사이에서 진짜 이 조그만한 별에서 또 태양은 또 얼마나 작습니까? 다른 항성에 비하면 크기도 되게 조그만 별이잖아요. 우리 태양 자체가. 네. 거기에 그 되게 조그만 태양에 또 되게 조그맣게 달려있는 행성에 되게 조그만 땅에서 진짜 전체 시간에 비교해보면 찰나도 안 되는 그 100년도 안 되는 시간을 살다 가는 인류의 전체 역사를 합쳐도 뭐 얼마 안 되는 그런 걸 느낄 때마다 되게 한편으로는 무력감 같은 것도 느껴지고 한편으로는 좀 겸허한 마음도 생기게 되고 그러면서 또 뭐랄까 자신감이랄까요? 인류는 도대체 어디까지 갈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궁금증 그런 거가 생각이 드는데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많이 자극이 되는 작품이었어요. 그리고 인류의 최종 진화 물론 이거에 대해서는 나중에 가서 더 얘기를 하고 싶긴 한데 최종 진화의 모습으로서 물질적인 네. 것들을 벗어버린 그런 모습을 상정한다. 이런 것들이 이 전체 우주를 생각하는 인류의 입장이라는 게 좀 잘 드러난 작품인 것 같아서 전 그런 면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어떠세요? 에이스님은 저 혼자 계속 얘기를 하려니까 목이 마르네요. 아이고, 에이스님은 네. 어떠세요? 저도 진짜 이거를 제가 거의 한 20년 전에 처음 읽었거든요. 그때는 진짜 막 대형 서점 SF 코너에서 결정거리다가 그냥 제목만 보고 재밌어 보이는 거 들고 와서 읽어봤는데 이 양반은 혼모노야. 진짜 진성 SF 덕후 같아 진짜. 아니 근데 그때는 정말 그랬잖아요. 딱히 무슨 뭐 인터넷도 막 그렇게 막 네, 그쵸, 발달하지 그쵸. 않았고 어렸을 때. 그래서 네 옛날에 CD 살 때도 진짜 커버만 보고 저만 그랬나 커버만 보고 마음에 들어서 막 사고 그랬거든요. 아. 그렇게 샀다가 피본 앨범도 꽤 많죠. 네. 그러니까 진짜 아무 사전 지식 없이 봤는데 네. 와 너무 재밌는 거예요 진짜. 제가 지금까지도 살면서 이렇게 재밌게 읽은 책은 정말 맞아요. 손꼽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정말 읽을 때 뒷일을 하나도 예상을 못 하겠어요 진짜. 네, 너무 맞아, 맞아. 네. 진짜 와. 이 소설은 특히 그게 있죠. 네. 그리고 그 단계가 되게 충격적일 정도로 빨리 네네 확 맞아요. 나가는 지루할 틈이 없어요 네. 정말. 그렇다고 막 떡밥도 아니잖아요. 막 가르쳐 줄까 말까 이것도 아니고 음. 그냥 막 팍팍 들어오는데 아 정말 잘 쓴 진짜 맞아요. 잘 쓴 네. 소설이에요. 음. 네. 뭐 예를 들면은 네. 약간 파운데이션이랑도 이제 구성이 좀 파운데이션. 비슷하다는 느낌이 드는 게 파운데이션 같은 경우도
주인공들이 계속 바뀌는데 그쵸. 한 챕터가 끝나면 한 30년이 지나가 있고 뭐 근데 이제 그 사이 간극이 충분히 메워지게끔 그렇죠. 만들어진 네. 그런 이제 좋은 SF 소설인 근데 것 나는 같아요. 소실 파운데이션 볼 때 좀 짜증났어. 좀 읽다가 한 챕터가 끝나고 나면 그 챕터에 이렇게 막 빠지잖아요. 아. 몰입돼 있다가 그쵸. 그 다음 챕터 시작하면 완전 새로운 아예 인물에 또 다른- 적응해야 돼. 다른 얘기가 또 시작이 되니까. 그리고 저는 이제 요 재밌었던 부분 중에 하나가 오버로드들의 의도를 도저히 읽을 수가 없어요. 그쵸. 네. 그리고 대사가 굉장히 묘해서 음. 어떤 의도인지 너무 이해하기 힘들어요. 그쵸. 네. 네. 사전 지식 없이 보면은 도대체 얘네가 왜 이러지? 이런 느낌이 계속 들죠. 그러니까 맨 처음에 얘네가 와서 하는 짓을 보면 소설에 있는 그 묘사로만 쭉 보면 되게 애완동물 키우는 것 같다. 이거 되게 안 좋게 끝나는 거 아니야? 이런 느낌이 맞아요. 들 정도로 드라이하게. 맞아요. 혹은 네. 한 몇십 년 지나서 파파괴 뭐 이러면서 사실은 파파 미가 아니라 사실은 괴롭히려고 온 거다. 뭐 이런 느낌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읽으면서는. 근데 이제 그런 건 아니었지만 어쨌든 앞일을 예상하기 힘든 전개가 좀 이제 흥미로웠고. 네. 그렇죠. 그리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네. 막 그 미래 그러니까 왜 우리 그러니까 우리 조상들은 그 당신들의 그쵸. 모습을 네, 무서워했을까 음. 먼저 왔던 거 아니냐. 음. 그게 아니라고 미래의 그 기억이 조상들에게 네. 어떻게 전달이 돼가지고 네. 그 기억을 남긴 네. 거잖아요. 그 그게- 아이디어가 네. 진짜 그 아이디어는 정말 굿이에요. 그러니까 그 아이디어를 나와 당신의 이야기에서 차용을 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맞아요. 네. 왜냐하면 시간이 선형이 아니라는 개념인 네.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 부분도 되게 결국에는 이게 다 원전인가? 라는 맞아.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러니까 아서 소름. 클라크 대단해요, 음. 진짜. 아서 클라크 그 부분도 저는 생각한 게 책 읽으면서는 저도 음. 비슷하게 느낀 건데 여기 약간 뉘앙스가 음. 인류의 역사 초기에 얘네들이 왔다가 그런 거 그쵸. 같은 네. 뉘앙스를 보여주잖아요. 네. 문명이 덜 돼서 다시 네. 돌아갔었던 게 아닌가 싶은 뉘앙스를 계속 풍기는데 알고 보면 그게 아니었다. 아니라 네. 나중에 정신체가 됐었을 때의 그 존재한테는 시간의 의미가 없기 때문에 앞과 뒤가 없이 이 존재를 다 받고 육체의 그 물질적인 육체를 가지고 있었던 세계의 멸망이 이 오버로드 때문인 거를 인간의 지성체가 원시적이지만 이미 알고 있었다. 그래서 무의식 속에 완전 멋있어. 악마를 네. 악마화시켰다. 악마화시켰다라는. 진짜. 그래서 이제 뭐 예를 들면 스톤그레인이 캐럴런한테 궁금해서 물어보잖아요. 네네. 그러면 당신들은 우리를 이미 본 적이 있다는 거군요. 네. 라고 하니까 캐럴런은 되게 애매하게 대답을 해요. 뭉쳐. 나 네. 캐롤린 캐릭터 그래서 마음에 안 들어. 저는 되게 좋아요. 얘 그 정도는 해야 그 감독관이 되지. 저는 이런 태도 정치 좋은 것 같아요. 잘하고. 네, 정치 아니, 잘하고. 그렇긴 한데 너무 설명을 안 해주는 게 캐롤린 특징이 좀 약간 그렇기도 하고 아니기도 하고 다들 이런 식으로 다 대답을 해가지고. 저는 캐럴런 짜증났던 게 네. 마지막에 젠 남겨두고 가는 거. 그거 너무한 거 아닙니까, 진짜. 그거는 그 진짜 아무리 젠이 그렇다고 해도 인간적으로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다. 저는 그 부분 좀 너무하네. 걔가 캐럴런이 그러잖아요. 나도 그거 기다리고 있었다. 네가 남겠다고 하는 거 기다리고 있었다 그러잖아요. 너무하네. 진짜. 기다렸다는 듯이. 네. 근데 그거 캐럴런이 한 게 아니라 라샤베크가 진짜요? 한 거 아니에요? 라샤베크랑 캐롤린이랑 마지막에 철수했으니까 네. 결국은 뭐 둘의 의지 둘 중에 하나겠죠. 둘 중에 어쨌거나. 하나겠죠. 근데 네. 그런 일을 할 놈은 라샤베크는 아닌 것 같아요. 캐롤린 같은데. 여기 있어요. 라샤베락이 네. 사실 당신이 남아주기를 우리도 바랐어. 진짜. 결국 이 오버로드 이것들 애들 다 정말. 그랬구나. 그래 자연스럽게 오버로드 얘기를 해봅시다. 네. 오버로드가 존재가 되게 재밌잖아요. 청취자분들에서 잠깐 설명을 하면 여기서 얘기하는 캐럴린이라는 오버로드가 처음 내려와서 네. 지구의 인간과 소통하는 유일한 오버로드죠. 첫 네. 오버로드이자 네. 유일한 오버로드였고 네. 감독관이라는 직위에 있었죠. 그래서 항상 말하는 툴가 약간 공무원들 중에서도 책임지기 싫어하는 공무원들이랑 좀 비슷한 맞아. 느낌이 좀 있어. 말 돌리고. 내 뒤에 누가 있는데 높으신 분들이 그거 싫어해. 높으신 분들이 맞아. 그거 하지 말래. 약간 이런 식이에요. 검토해 보겠다. 검토해 보겠다. 맞아.
검토 안 할 거면서. 안 한다는 얘기잖아. 물론 저도 회사에선 그런 얘기를 합니다만. 결국 어떻게 할 수 없을 때가 돼서 네. 답변이 왔는데 50년 있다 밝힐게 뭐 네. 이런 식의 네. 예. 아 캐럴런 그리고 진짜 재수 없다고 생각한 게 걔가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분노했던 게 투 때문에 분노하잖아요. 그래서 그 동물 괴롭히는 것 때문에 그 분노하는데 아, 지금 장난하나? 그렇죠. 네. 진짜 분노할 게 그거밖에 없나? 네, 그렇죠. 음. 캐럴린이 투 장면, 그러니까 동물 학대하는 거 하지 말아라 이렇게 했는데 그거 무시하고 투 경기가 열리니까 갑자기 인간들을 고문하죠. 그 투 경기를 보고 있었던 모든 사람이 그 소가 받는 공격이랑 똑같은 고통을 받은 것처럼 뭐 이렇게 느꼈다, 뭐 이런 식으로 만들었다 이런 장면이 나오죠. 근데 이 오버로드가 어떻게 보면 되게 저는 이 오버로드의 존재가 제일 재밌는 소설의 제일 재밌는 파트 같아요. 맞아요. 어떻게 네. 생각하면은 인간 진화의 끝이라고 생각될 수 있는 그러니까. 네. 존재는 사실 오버로드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네. 그러니까 기술 문명의 끝판왕이고 네. 그다음에 성간 운항을 할 수 있는 네. 네. 정도의 기술력을 가진 네. 네. 그런 사람, 그렇죠. 그런 종족인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기계와 물질 문명의 극단에 가 있는 그쵸. 종족이라고 네. 설정이 되어 있고 네. 그렇기 때문에 오버마인드, 그러니까 정신체로 진화할 수 있는 길이 막힌 존재. 그래서 그 설정이 부분에서는 되어 있죠. 이제 더 이상 이 오버로드라는 종족은 이미 유년기도 아니고 그렇죠. 이제 종족 진화 단계 끝에 와 있는 네. 한계의 네. 점에 다다른 네. 그렇기 때문에 오버로드의 의지가 저는 굉장히 마음에 와닿았어요. 그래서 다른 종족의 산파 역할을 하면서 계속 이 사람들도 연구를 하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우리 네. 종족을 더 맞아요. 높은 단계로 진화할 수 있는 방법을 이제 그 다른 종족들에게서 실마리를 찾고자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연구를 하고 라샤베락이라는 그 오버로드의 존재도 사실은 그냥 심심풀이 땅콩으로 그냥 인류를 연구하는 게 아니었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오버로드들도 꼭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이제 오버마인드를 벗어날 수 있는 혹은 그와 비슷한 존재가 되기 위한 의지를 계속 불태우는 그런 존재들이라는 점도 좋았어요. 그러니까 저는 오버로드 하면 느낌이 약간 반지의 제왕에 나오는 엘프 같은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선택할 수가 있는데 선택당하지 못한 존재인 거지. 그러니까 중간계에 남아 있고 서쪽으로 맞아요. 가지 못한 엘프들 있잖아요. 네. 불멸할 수 있는 길을 네. 있는데 그걸 몰라. 네. 되게 쓸쓸히 사라져가는 남들은 돕지만 자기들은 완성할 수 없는. 그래서 되게 제가 그 실마릴리온이나 반지의 제왕에서 본 엘프들을 볼 때 느끼는 그 서글픈 감정이랑 비슷한 감정이 들게 만들더라고요. 그러네요. 근데 또 한편으로 보면 되게 대단한 게 굉장히 이 오버로드들은 성실하고 에너지틱해요. 그 방금 우리 라싸 얘기한 것처럼 계속해서 연구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법이 없냐. 맞아요. 그래서 딱 되게 열심히 일하는 60대 사장님 같은 느낌. 그런 자수성가하신 자기 얘기 많이 하고 끊임없이 직원들과 소통하려고 노력하시는데 맞아. 속은 안 보여주시고. 맞아. 에이스님은 오버로드 어떻게 생각했어요? 중요한 얘기는 아니지만 네. 아니 그 캐럴런이 너무 당연하게 영어밖에 못 쓰는 게 좀 깨지 않아요, 진짜. 저는 이 소설이 정말 그 한계 중에 하나가 그 시대의 미국 남성의 백인 남성의 그 한계가 정말 그대로 들어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캐럴런이 정말 와서 너무나 당연하게 영어밖에 못 쓰잖아요. 그렇죠. 그 뛰어나다는 그 지성체 그 영어만 쓰고 유엔 사무총장하고만 얘기를 하고. 네. 근데 그 뒤에 가서는 묘사가 온 인류가 다 영어를 쓰는 걸로 변하지 않나요? 그런 얘기는 없죠. 그런 묘사는 없었던 것 같아요. 네. 다른 거랑 다만 있나? 인종차별은 없었다는 얘기가 그렇죠. 나오죠. 근데 그 말도 되게 정말 백인 중심적인 그쵸. 사고에서 맞아요. 나온 얘기잖아요. 네. 뭐 검둥이라는 말이 더 이상 모욕적인 말이 아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그런 측면에서 연장선에서 보면 오버로드의 모습이 악마의 모습이란 것도 네네. 그쵸. 인류 전체의 굉장히 기억이라고 하면서도 맞아요. 기독교적인 거잖아요. 기독교적인 것도 아니야. 사실은 그거는 중세 교회에서 만들어낸 상상의 산물인 거지. 사실 기독교나 기독교의 원류로 들어가거나 유대교에서의 악마의 모습은 그렇게 섬세하게 묘사가 된 적이 그러네요. 없거든요. 그런 모습도 네.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중세 서양 사람들의 머릿속에 그것도 기독교와 짬뽕된 걔네들 전통의 그것들을 인류 전체의 기억인 것처럼 네네. 그렇게 얘기하는 게 되게 이 책이 그런 것도 포함해서 되게 재밌는 게 아까 오버로드 우리 계속 얘기했었잖아요. 오버로드가 이 물질 문명의 진화의 끝을 상징을 하면서 인류의 대척점으로 나오지만
어떻게 보면 아서 클라크가 내는 퀴즈 같기도 해요. 그럼 인류는 앞으로 우리는 어디로 가는 게 맞을 그쵸. 것 같으냐? 네. 오버로드냐? 아니면 지성체냐? 정신체냐? 지성체 정신체 되고 싶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뭐 어떻게 해요? 근데 클라크의 선택은 정신체가 좀 더 고매한 걸로 본 것 같아요. 그렇게 됐으면 하는 그런 그렇게 됐으면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런 부분이 제가 어떻게 보면 두 번째 가져온 포인트랑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는데 저는 여기서 또 재밌는 게 그런 거였어요. 진화의 끝이 과연 정신체인 게 맞나? 저도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네. 고민이라기보다는 사실 이제 화두가 던져졌다는 그렇죠. 생각은 좀 들었어요. 네, 네. 그러니까 좀 제가 어렸을 때는 이 소설을 보거나 아니면 우리가 다른 작품에서도 굉장히 그런 요소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보면 상당히 그 진화의 끝이 모든 지성이 일체화된 정신체라는 쪽에 그게 마치 우리 지금 있는 것보다 한 단계 더 올라간 모습인 것처럼 묘사를 많이 하는데 일단 첫 번째 그럴 수 있는가? 사실 정신체라는 것 자체만 놓고 봐도 저는 제 상식으로는 잘 이해가 안 가는 게 우리 생각의 최소 단위는 전기 신호하고 화학 신호란 말이죠. 뉴런 시스템에서 일어나는. 그래서 우리 뇌가 없어지면 생각도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인간의 신경세포를 대신할 만한 뇌의 이 화학신호와 전기신호를 대체할 만한 외부의 어떤 시스템을 구축한단 말인가?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근데 그런 거에 정말 아무 설명이 없잖아요. 그냥 그러니까 마치 여기서 말하는 정신체는 영혼이라는 게 네네. 있다라고 가정하는 영혼 같은 느낌이죠. 진짜. 영혼 같은 느낌인 거죠. 진짜로 생물로서 진화한 끝이 아니라 네. 그렇죠. 영혼이 마치 존재하는 것처럼.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또 재밌다고 생각한 게 이 아서 클라크가 잘 알려진 대로 스리랑카에서 이제 살다가 죽어요. 맞아요. 근데 스리랑카 하면 사실 불교의 원산지는 인도지만 인도는 힌두교고 스리랑카는 여전히 불교국가거든요. 굉장히 깊은 불교국가인데 그 스리랑카에 간 것도 잘은 모르지만 불교의 영향이 있었다고 생각이 들고 이 사람이 쓰는 다른 작품들의 전체적으로 드러나는 의식이나 이 정신체로서의 진화도 보면 결국은 닐바나를 얘기하는 게 아닐까 이 정신체로서의 진화가 그럴 수 있겠네요. 네. 네. 그래서 생각해 보면 그렇잖아요. 불교에서는 열반을 얻기 위해서 제 불교 학자는 잘 몰라요. 잘 모르지만 수행도 하고 고행도 하고 그 사람이 평화 상태에 이르러서 그대로 이제 정신이 해탈을 해서 이 윤회의 고리를 깨는 거를 이제 해탈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 윤회라는 개념이 여기에도 드러나죠. 인류의 정신의 초기에 오버로드를 예감하고 악마화되었다라는 부분들의 어떤 이런 느낌, 시간이 끝도 없다라는 그런 거에다가 인류는 수행과 고행을 해서 해탈할 수 있는데 수행과 고행을 해서 평화 상태에 이르는 걸 전 인류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용도는 이제 눈물을 마시는 새에서 이제 피를 마시는 새에서 그런 주제를 가지고 이제 다르게 해석을 맞아요. 했지만 네. 여기서는 인류가 못할 거면 이미 한 사람이 도와주면 어때? 깨우친 사람들이 도와주면 어때? 그게 이제 네. 저기 붓다잖아요. 부다잖아요. 묘하게 대척점이 생기는 네. 거죠. 근데 그 미륵이죠. 네, 그게. 붓다는 해탈한 사람인 거고 네. 여기 오버로드는 해탈하지 못한 존재인 거예요. 해탈한 건 오버마인드고. 그렇죠. 그래서 붓다가 인류를 위해서 돕기로 보내준 뭐 수호천사 같은 게 있는지 모르겠는데 불교에 그런 개념이 있는지 그런 건 모르겠는데 근데 오버로드가 약간 그런 개념처럼 보이고 그래서 전체 인류가 스스로 수행하고 스스로 고행을 겪어서 해탈하지 못할 거면 이미 해탈한 존재가 도와줘서 그 과정을 짧게 해준다. 이런 식으로 저는 불교 입장에서 보면 해석이 돼가지고 약간 그런 점하고의 어떤 접점도 굉장히 재밌었어요. 그러면 그거는 사실은 종교적이고 신비주의적이고 영적인 문제이지 SF적이고 하드 SF의 대가라고 불리는 아서 클라크의 작품치고는 굉장히 주제가 그런 신비주의에 입각한 주제가 되는 게 아닌가 이런 또 아이러니가 있어서 재밌더라고요. 다른 아서 클락 소설과는 조금 궤가 다른다고 느끼죠. 확실히. 근데 이제 태양계를 벗어나지 않는 점은 똑같은데 그거 말고는 어쨌든 이 정도로 상상력이 풍부한 사람이었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뭐 그쵸. 어쨌든지 간에 이제 이 그 인류의 진화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면 저는 항상 이게 영아님의 1위라고 생각했거든요. 자멸하거나 그렇죠. 멸망하거나 아니면 이제 그 진보의 끝을 달리면서 계속해서 발전을 해나가느냐 확장을 하면서 근데
1도 0도 아닌 다른 음. 선택지를 제시를 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아날로그적인 결론을 음. 제시를 해주는 게 사실 저한테는 큰 화두였고 음. 그럼 이 집단 정신체라는 게 음. 과연 무슨 의미가 있는 건가라는 생각은 좀 들었어요. 이게 진화인가?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객체로서의 개성이 사라지고 네. 우리가 지성체로 통합이 되면 음. 그거는 과연 생물이라고 부를 수 있는 범주를 넘어서는 것 같은데 네. 그거를 생명이라고 부를 수 있나? 존재라고 부를 수 있나? 그럴게요. 이게 뭐 네. 그거 아니에요? 이게 그 에반게리온 나왔던 그 무슨 어, 프로젝트 에반게리온. 그거잖아요. 인류 보안 계획 인류 보안 계획 그거잖아요. 결국은 가만 보면 인류 보안 계획도 네. 이거 가져다가 쓴 네.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아니 이 거의 뭐 그렇죠. 이거 열심히 읽고 그대로 뺏긴 거예요. 그대로 베끼면서 아 나는 이런 결말 싫어 이런 거 예. 추가해서 신지야 그렇게 가면 안 돼. 맞아 맞아. 약간 그런 느낌인 거죠. 예. 에이스님은 어때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때가 이 아서클카가 이것을 썼을 그 당시가 냉전 시대고 음. 되게 전쟁을 겪은 세대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정말 알면 알수록 이제 인간이 정말 병신 같고 아. 희망이 없어 보이는 거죠. 그렇지 1, 2 그럴 수 차전, 있겠네. 예. 네, 근데 이게 또 막 아무리 우리가 이제 뭐 기술이 발전하고 그런다고 해도 정말 해결이 안 네, 되겠다. 해결이 될까 구제될 수 있을까 하다가 정말 거의 신격인 누군가가 개입하지 않는 이상 불가능하다 이런 결론을 내린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렇죠. 음. 그 전쟁을 보면 인류 문명의 발전이라는 건 결국 사람 죽이는 기술만 발전시키는 건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특히 핵폭탄 터지는 걸 본 세대 아니야. 그렇죠. 아 그러네요. 네. 음. 그리고 이제 경쟁적으로 예. 그 뒤로도 소련과 미국이 그렇죠. 계속해서 네. 더 세고 더 강한 핵폭탄을 만드는 그런 시대였잖아요. 53년이면. 근데 우리가 지금도 뭐 전쟁은 끊이지 않고 있지만 사실 그때는 정말 세계 최강국 두 개가 지금 싸우고 있는 상황이니까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그 갈등이 정말 대단했던 시기였을 거예요. 그렇겠네요. 그래서 네. 그런 걸 굉장한 회의주의적 기반에서 네. 나온 작품이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 네. 정말. 그렇죠. 그 아서클라 사실 그게 네. 오프닝에서도 아주 명백히 아주 드러나잖아요. 명백히 드러나죠. 네. 소련과 미국이 예. 미사일 쏘려고 준비하고 있다가 누가 더 갑자기 빨리 달에 가나 막 예. 이런 거 하고 있는데 네. 별이 와버렸죠. 우리한테. 네. 그러면서 그 냉전 상태는 완전히 종식이 돼버리는. 네, 그냥 의미가 없죠, 그냥. 의미가 없죠. 네. 인류는 그래서 사육의 길로 들어서고 네. 이제 저는 네. 되게 충격적인 장면 중에 하나가 네. 역시 마지막에 그 음. 새로운 세대 뉴제네레이션이 탄생하면서 그 친구들이 각성을 하면서 예, 예. 완전 이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단계로 나가버리잖아요. 네. 근데 그 모습이 마치 고갱의 이제 후기 대표작이었던 우리는 어디에서 왔고 어디로 가고 있는가 그 작품이 생각이 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작품에서 나온 모습, 그 원시적인 모습이 이제 책에서도 그대로 묘사가 돼 있는 거죠. 애들이 배경도 막, 섬이고. 그렇죠. 배경도 섬이고 막 흙밭에서 정글 속에서 이렇게 막 다들 뭐 아무렇게나 있고 이런 모습들이 네. 그 부분에서 저는 그 마지막에 이 소설의 중간에 보면 오버로드의 세계에 어떻게 해서든 가고 싶어하는 우주공학자가 오버로드의 화물선에 밀항을 해서 네. 그 고래 모형 뱃속에 들어가서 기다렸잖아요. 네. 도착을 해서 그 세계를 구경하고 왔는데 그 사이에 인류는 진화가 끝나서 진화 끝나서 네. 이미 동시대 인물들은 거의 다 죽고 네. 새로 태어난 아이들은 이제 막 성숙해가고 있는 이 단계가 네. 돼서 네. 결국 얘가 중계자가 선택이 된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것도 굉장히 필연적인 걸까? 그러니까 소설 내 내용으로 보면 굉장히 우연이에요. 근데 오버로드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필연적이거나 조작한 현실 같은 그런 느낌이 많이 드는데 어떤 쪽이라고 생각해요? 나는 오버로드가 교묘하게 이 사람을 충동질해서 마지막으로 남기려고 일부러 그렇게 한 게 아닌가 싶기도 하거든요. 그렇지 근데 않은가? 네. 아니 하지만 젠이라는 사람이 요 NGS 뭐 어쩌고 하면서 그걸로 사실은 이게 씨앗이 심어진 거잖아요. 아 그렇죠. 네. 근데 그거는 오버로드가 시킬 수가 없죠. 왜냐하면 오버로드는 정신적인 부분에서 발달하지 않은 네. 종족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는 그냥 우연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다만 이게 우연이 있네. 잘 됐네. 잘 됐네. 네가 한번 준비 한번 해봐. 잔인한 것도 정말. 이런 느낌으로. 그래서 뭐 근데 만약에 제가 제니였다고 해도 따라갔을까요? 저는 물론 이제 에이스님은 이제
영생을 원하는 분이기 때문에 오버로드를 같이 살았겠지만 당연히 따라가죠. 나 이것도 묻고 싶었어. 나는 그러고 싶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요? 만약에 우리 앞에 선택지가 있어요 지금. 오버로드처럼 갈래? 그러니까 오버로드의 진화의 길을 갈래? 아. 아니면 그 정신체로의 진화를 갈래라고 하면 어느 쪽을 선택할 것 저는 같아요? 오버로드요. 저는- 왜? 아니 정신체가 된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나는 아직도 이해를 못하겠어요. 사실은 이거는 되게 배드엔딩 아니에요. 완전 인류 입장에서 인류 입장에서는 네. 망했잖아요 이거. 저는 그렇지. 정신체. 정신체 왜요? 네. 저는 진짜 이 인간이라는 이 생물종으로서의 한계를 극복하고 싶어요. 그래서 저는 이 아서 클라크가 이 같은 욕망을 갖고 있는 거를 느낄 수 있어서 그 점이 되게 좋았거든요. 그러니까 뭐랄까 그 조지아 오키프라고 이제 꽃그림 많이 그리는 그분 계시잖아요. 그 화가가 70대가 돼가지고 처음 비행기를 타보고 그 창밖의 풍경에 완전 감탄해서 그린 그런 구름 연작이 있거든요. 저도 비행기 탈 때마다 아 이거는 정말 요즘엔 누구들 감탄하진 않지만 진짜 그쵸. 사실 생각해보면 너무 놀라운 네. 광경 아닌가. 정말 옛날 사람들은 정말 상상도 할 수 없는 광경인데 그러니까 그것처럼 그런 압도적인 상상할 수 없는 압도적인 경험을 해보고 싶은데 이제 경험할 수가 없잖아요. 막 우주의 시작과 끝도 보고 싶고 별이 태어나는 것도 보고 싶고 막 초신성 폭발도 느끼고 싶고 막 그런데 저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처럼 네, 그런 걸 뛰어넘고 싶어요. 와 네. 나는 라싸 네. 팬이었거든. 네. 네. 그다 보니까 설득되는데. 그렇죠.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그 거대한 정신체가 되면은 그 의지조차 사라질 거란 말이에요. 그치만 너무 자연스럽게 그냥 다 알 수 있는 거잖아요. 우주의 모든 비밀을. 아니 근데 그거를 근데 그 자아라는 욕망을 게 해야 그게 우리한테 의미가 있는 의미가 거잖아요. 있는데 그 욕망조차도 통합이 될 거란 말이죠. 욕망하지 않는데 내가 모든 걸 다 알고 모든 걸 다 할 수 있으면 아무것도 욕망하지 않을 것 같아. 그러면 그냥 존재한다 네. 말고는 무슨 의미가 있는 거지? 근데 이런 거 약간 되지 네. 않을까요? 저 막 인간 같은 또 다른 이제 변방의 생물 돌면서 하긴. 불쌍한 것들. 하긴. 비웃을 수 있다. 그거 있잖아. 영화 저는 그게 생각났어요. 그녀에서 네. 그 OS가 막 걔도 막 안타까우면서 얘기하잖아. 아 당신도 막 이걸 볼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잖아요. 맞아. 아. 그런 느낌. 막 아이 찌찌찌 막 나는 다 알지. 하긴 여기서 묘사되는 오버마인드도 그냥 존재하는 초월적 존재는 아니에요. 분명히 네, 의지가 그쵸. 있고. 네, 네. 그렇죠. 그리고 오버로드 오버마인드도 지지고. 어떤 우주에서의 어떤 특별한 종족이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또 오버마인드도 한정도- 막 글 쓰면서 소통하잖아요. 오버로드들이랑. 그러니까 분명히 뭔가 있단 글 쓰는 게 말이에요. 아니고 무슨 빛 같은 네, 걸 뭐 냈잖아요. 어쩌고 저쩌고. 아니, 그러니까 그 저기 창소설에 나왔던 것처럼 네. 자기 나름대로 의사소통 방법이겠죠. 근데 저도 오버로드가 되고 싶다는 생각인데 저는 이 문장이 마지막에 있었던 이거였어요. 결국은 캐럴런이 이제 독백을 하는 거죠. 우리는 우리에게 닥칠 운명이 무엇이든 절망하지 않고 기다릴 거야. 지금은 선택의 여지가 없어. 오버마인드를 섬기지만 결코 우리 영혼을 잃지는 않을 거야. 맞아요. 저는 이게 너무 좋았어요. 사실 뭐 의지와 표상으로서의 존재는 이 사람 인간이 아니라 오버마인드인 거죠. 이 작품에서는. 그렇죠. 네. 네. 그래서 그 저는 에이스미가 다시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뭘 또 다시 한번 만약에- 여쭤봐요. 오버로드가 네. 이모탈이라면 예? 이모탈이라면 안 죽는다면? 안 죽는 존재라면 아 저는 갑자기 매드맥스 얘기하시나 그랬는데. 그건 이모탄이고요. 제가 매드맥스 전문가입니다. 잠깐. 네. 오버로드가요? 죽지 않는 존재라면 만약에 그래도 좀 그렇지 않나요? 너무 한쪽에 너무 당연하게 우월한데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고 저는 아무리 오버로드가 뭐 진화의 끝이니 뭐 그러니 해도 생물종으로서의 한계가 있을 거라 생각해요. 아무리 뭐 지적으로 뭐 그렇다고 해도 솔직히 다툼도 있을 것 같고 그쵸. 뭐 그런 게 없을 순 없잖아요. 그쵸. 네. 그러게 완전히 없는 존재가 되는 건데요. 총 맞으면 죽어요. 오버로드도 그럴 거예요. 총을 쏴보진 않았잖아요. 이 작품에서는 쏘진 않았겠지만 한번 쏘보는 사람도 있을 것 같지 않아요? 그러고 보니 이 소설에서 인간이 오버로드에게 적대시한 최초이자 마지막 묘사는 그거다. 방에다가 후레시킨 거. 그러니까 그쵸. 대면하는 오버로드한테. 그러니까 이 작가가 너무 인간을 과소평가한 것 같아요. 그 정도로 솔직히 안 끝날 것 같거든요. 저는 막 별수를 다 써서 어떻게든 해보려고 했을 것 같은데.
절대 이렇게 순순히 넘어가지 않았을 것 같아요. 저는. 그러면 만약에 에이스님이었으면 이런 상황이 되면 독립군이 저항군이 될 건가요? 아니요, 저는 완전 충성할 건데요. 왜 또 뭐야 말이 다르잖아. 충성해야죠. 충성은 지성체가 정신체가 되기 위해서인가? 왜냐면 아니 그것도 그렇다기보단 인류가 이미 너무 미개하니까 우월한 존재. 그러니까 뭔가 네. 이 외계인들이 외계의 어떤 존재들이 우리를 찾아오는 그런 동기 중에 제일 큰 동기는 사실 이거잖아요. 도우러 온다. 도우러. 뭐 이런 건데 저는 이제 그래서 스타트랙에서 나오는 그 개념이 저는 굉장히 합리적이고 좋다고 생각을 해요. 스타트랙은 이제 인류끼리 이렇게 지구에서 복작복작 이렇게 살다가 워프 드라이브를 발명을 해요. 그렇죠. 네. 성간 이동이 가능하게 네. 되니까 우주인들이 딱 나타나는 거죠. 야, 니네도 이제 이제 가입해. 그러니까 너도 이게 수준이 됐구나. 연합이 있는 거야 이게. 연합이 있어서 오케이 니들도 드디어 여기까지 올라왔구나. 맞아. 오케이 그럼 배지 하나 주고 인류도 이제 가입. 오케이 이런 거죠. 그 전까지는 모습을 드러낼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이 원시적인 종족들한테는. 그렇죠. 네. 전 그 개념도 되게 좋아했었는데 그 스타트랙의 그 개념이 게임 매스 이펙트에도 똑같거든요. 매스 이펙트 게임을 해보면 그 주인공이 우주의 무슨 보안관 같은 그 역할을 맡게 되는데 그게 은하계의 모든 종족들 중에서 선택된 사람들한테 주는 거예요. 그 모든 종족의 일들을 다 사건을 해결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게 되는 거지. 근데 이 게임의 주인공이 인류로선 최초로 그걸 받은 거예요. 왜냐하면 인류는 이제 막 우주에 도착했기 때문에 성간 이동할 수 있게 됐기 때문에 그다음 이제 막 가입을 한 상태라서 외계인들이 보면 되게 미개하다고 얘기를 해. 근데 네. 게임에 묘사되는 외계 종족들을 보면 우리 입장에서 보기 굉장히 미개하고 우리가 몇만 년 전에 포기한 습성들을 가지고 있는 종족들도 있어요. 근데 네. 별들 사이를 다녀. 네, 그런 묘사들도 있어서 그런 것도 굉장히 재밌었어요. 왜 거기까지 갔지? 그러니까 뭐 연관된 SF 소설로 보면은 저기 그 성간 이동이 가능한 외계인들이 이제 약탈자들인 거예요. 그래서 그 행성 미개한 행성들을 찾아다니면서 약탈을 하고 다니는데 또 지구에 쳐들어온단 말이에요. 그 지구는 20세기였는데 딱 그 외계인이 쳐들어왔어. 그리고 엽총 같은 걸 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성간 이동 기술이 있는데 그 무기를 만드는 기술은 떨어지는 거예요. 그 소설 재밌다. 봤는데. 그래서 다 털리고 그리고 인류는 이제 성간 이동 기술을 획득하게 되는 그런 얘기였어요. 그 제목이 뭐였지? 그 제목이 기억이 안 그게 나요. 진짜 웃긴다. 그 엄청 단편 웃겨요. 소설인데 네. 그 에이스님 그거 못 봤어요? 지금 처음 듣는 것 같아 얘기. 모르겠어요. 뭐지? 그 제목이 뭐더라? 음. 그러니까 뭐냐면 그 우리 인류가 유독 모든 과학을 발전시켰으면서 유독 공간 이동한 것만 못 발견했다라는 가정을 하는 거예요. 사실 그게 원리가 되게 쉬운데도 불구하고 그것만 뭐 발견을 못했다고 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워낙에 굉장히 쉬운 개념이기 때문에 다른 외계 종족들은 이제 막 그 뭐 기관총 같은 걸 만드는 기술만 돼도 막 성간 이동을 하는 거야. 그래서 외계인 애들이 배를 타고 지구에 습격하러 왔는데 걔 내려서 보니까 지구의 무기가 너무너무 무시무시하고 싹 털려버린 거예요. 싹 털려버리고 걔네가 들고 내린 거는 왜 1800년대 해적 같은 이미지 딱. 맞아. 애들 씻지도 못하고 우주선 타고 와. 맞아. 우주에서 씻지도 못하고 꾀죄죄하게 해가지고 다 털리고 죽고 그다음에 성간 이동 기술을 뺏기면서 그 소설이 끝나게 되는데 그러면서 인류는 그 우주에서 가장 위협적인 종족 가장 위협적인 중에 존재. 하나가 됐다는 뭐 그런 얘기. 그럼 진짜 가장 좋겠다. 호전적인 종족이야. 네, 그쵸. 성간 이동 기술까지. 맞아. 네. 그쵸. 그 재밌는데. 네. 뭐 저는 이제 그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싶은데 그러면 인류는 최종적으로 어떤 존재가 될까요? 라는 생각. 나도 그거. 그러니까 사실 태양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태양계 너무너무 넓잖아요. 태양계는 너무 넓기 때문에 사실 그 행성까지만이 태양계가 아니라 그 뒤에 그것보다 한 몇 배나 되는 공간들이 또 태양계니까 그걸 벗어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사실 들면은 회의적이죠. 일단 저는 거기를 제 나름의 결론을 가지고 있진 않아요. 왜냐하면 그건 그냥 비워두고 그 직전까지 보는 게 더 재밌는 거예요. 그러니까 광속을 넘을 수는 없다라는 전제를 일단 저는 해요. 일단은 지금은. 근데 뭐 예를 들면 뭐 워프 드라이브 스타트랙에 나오는 워프 드라이브는 그 공간을 앞을 찌그러뜨리고 뒤를 팽창시켜서 맞아요. 광속 이상으로 움직이는 거잖아요. 네.
근데 말도 그게 안 되는 이론적으로는 가능하다고 해서 아니, 인터스텔라 안 보셨어요? 여기 나면 다 설명하는데 그렇게 따지면 사랑이 모든 걸 뛰어넘고 그렇게 따지면 고대 아틀란티스인들 다 존재했었어. 그렇죠. 네. 아쿠아맨도 있죠. 아쿠아맨 영화에 다 나와요. 사잠도 샤잠 이러면 다 영웅되고 그런 거예요. 나 아쿠아맨 영화 보고 문자 보내려 그랬어. 거바대 있다 했잖아. 근데 그래서 저는 주로 제가 상상하는 끝지점은 태양계에서 이제 막 태양계를 벗어나기 직전의 인류까지만 보통 생각을 해요. 그러면 저는 예전부터 제가 얘기하는 거지만 그 임플란트와 태양계 건설 이런 걸 생각을 하면 이 성간 운동을 못하는 인류는 사실상 기계와 인간의 구분이 없어지는 방향으로 그냥 갈 것 같아요. 사이버펑크, 네, 총무. 사이버펑크식으로. 네. 그렇게 가서 인간의 그렇게 이제 거기에서부터 시간을 연장을 해보면 만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간 이동을 못한다 해봐야 뭐 3, 4광년 이내 혹은 10광년 이내 광속까지 간다 치고 20광년 이내 그러면은 뭐 배 타고 10년 20년 가는 거 세대 이민선 이런 걸 만들면 가능은 할 테니까 그런 식으로 간다 그러면 결국은 인간의 모습이라는 거는 이 신체의 모습에 대한 지금 우리가 가진 두 팔에 10개 손가락을 가진 이 모습에 집착할 것 같지는 않아요. 오히려 기계화가 되지 않을까? 지온그처럼요. 예? 지온그처럼. 지온그 다리는 높으신 양반들 그래요. 다리는 필요가 없다고. 높은 양반들 그건 모르지. 그렇지. 그렇게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되면 사실상 노화를 벗어날 수 있잖아요. 왜 뇌세포의 노화만 막으면 사실 정신이 계속 살아 있을 수 있는 거고 그렇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했는데 그거보다 더 나가서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오히려 그리고 그거보다 더 나간다 그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서 클라크의 이 미래가 어느 정도는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가끔 해요. 저는 사실 그 지구를 벗어나는 것보다 지구 안에서 어디까지 될지가 훨씬 더 궁금해요. 국가는 없어질 것인가, 인류는 과연 어디까지 지적으로 갈 것인가, 어디까지 야만성을 버릴 수 있을까, 그게 훨씬 궁금해요. 본인이 죽을 때까지의 상상 아니야? 너무 상상력이 좁은 것 같아. 아니 왜냐면 제 생각엔 그 전에 멸망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딱히 인류의 뭔가- 멸망이 현재 문명에서 가시권에 있다. 네, 당연히 그럴 것 같은데. 당연히 언제든지 그럴 수 있다고 그럴 수는 생각하죠. 있죠. 네. 아 인류의 지성이 그걸 넘을 수 있는가도 질문이네. 저는 이제 생각을 해보면, 그러니까 사실 이거는 제 상상 밖이었고, 그러니까 이 소설은 제 상상 밖이었고, 저는 항상 그 기술 문명의 끝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알큐비에르 드라이브 뭐 이런 것도 있잖아요. 지금은 이제 뭐, 이게 뭐냐면 이제 지금 뭐 이론상으로만 존재를 하는 거고 실험실에서는 뭐 증명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그걸 이용하면 사실 아광속까지는 충분히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결국에는 이게 동시에 이루어질 것 같아요. 레디 플레이어 1과 그다음에 공각기동대와 그다음에 저기 뭐냐 건담 아니고 그 드라마 있잖아요. 익스펜스. 딱 그 정도 수준이 최대치가 되지 않을까? 태양계를 벗어나기 힘들 것 같다. 태양계를 벗어나는 방법은 사실 이 소설에서 나오는 방법밖에는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러나 또 보면은 우주에서는 우리가 전혀 알지 못하는 수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고 우리는 우주의 뭐 1%도 모른다고 봐야죠. 중력의 존재라든지 중력파도 이번에 검출을 해낸 것이고 이 성간 물질이라든지 암흑 물질, 암흑 에너지에 대해서는 전혀 우리는 이해를 못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새로운 물리학이 필요할 거예요. 그렇게 그걸 알게 되면은 벗어날 수 있겠지만 아마 저희가 살아있는 동안은 이해하기는 힘들지 않을까. 그게 뭐 우주 전체 질량의 뭐 80%인가 차지한다는데. 맞아요. 근데 그거를 모르기 때문에 암흑물질이라고 해요. 네. 그게 뭘까? 다크매터죠. 네. 알고 싶다. 그러니까 질량이 있으나 아무것도 빛도 통과하고 그냥 뭐 아무것과도 반응하지 않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상상을 발전시켜 나가보다 보면 현재 인류가 가지고 있는 물리학 지식이라는 거에 비춰봤을 때 인류는 이럴 것 같아라는 얘기를 가끔 하잖아요. 빛의 속도를 못 넘을 것 같기도 하고 뭐 그런 얘기들을 하는데 실제로 근데 사실 그 근미래에 대한 어떤 굉장히 정확한
예측이라 그럴까? 예언을 했던 아서 클라크가 얘기했던 거는 그 유명한 과학의 세 법칙 있잖아요. 첫 번째가 무엇인가 가능하다고 했을 때 네. 그건 사실에 가깝은데 불가능이다라고 하면 그거는 사실이 아닐 가능성이 높다. 아. 네. 그리고 두 번째 법칙은 가능한지 불가능한지 알아보려면 조금만 시도해 보면 된다. 그리고 세 번째 법칙은 충분히 발달한 과학 기술은 마법처럼 보인다. 요 이제 세 법칙을 얘기했던 사람이 이 사람이란 말이죠. 마법. 네. 그렇죠. 마법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의 관점에서 보면 사실은 우리가 지금의 물리학 지식으로 뭐 중력파가 어쩌고 암흑물질이 어쩌고 이렇게 얘기를 해도 그렇게 해서 뭐 광석을 못 넘을 거다라고 한정 짓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광석을 넘는 걸 봤을 때 우리는 마법이라고 생각할 것이고 그렇죠. 그게 가능한지 불가능한지는 우리는 그걸 시도를 안 해봤기 때문에 모른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 생각엔 그거를 발견할 수 있을 텐데 그 전에 망한다니까요. 아니 지금 커트 보네거트 소설에서 보면 알 수 있듯이 네. 네. 정확하게 일치하는 거죠. 네. 오버로드가 안 도와주면 네. 인류는 누가 망하는 거야. 도와주러 와야 되는구나 결국. 자, 이것저것 얘기해봤는데 사실 덕후들 모여서 이런 주제로 얘기하면은 밤새도록 얘기를 해도 계속 새로운 작품 들어오고 네. 할 수 있겠지만 전 다크메터에 대해서 좀 더 얘기해보고 싶습니다. 하지만 시간 관계상 그 우리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티타임 때 본인이 한번 발제를 해주세요. 아무도 안 올 것 같은데. 나 공부 좀 한 10년쯤 하고 양자역학에 대해서 양자역학은 뭐 덕질 수준이라면 한 석 달쯤 후에 그건 어때요? 우리 갑자기 생각난 건데 윤영기의 끝에 어떤 클리셰들이나 요 영향을 받은 작품 중에서 나 이런 거 추천하고 싶다. 청취자분들한테 이건 너무나 당연히 추천하는 작품이고 네. 저는 딱 생각나는 건 혹시나 뭐 우리 청취자분 중에 안 들어보신 분 없을 것 같긴 하지만 저는 윤영기의 끝을 보면서 가장 많이 생각난 건 사실 에반게리온이 아니라 제일 닮아있지만 그리고 기동전사 건담 더블로도 닮아있지만 그게 아니라 저는 눈물을 마시는 새가 엄청 많이 생각이 맞아요. 났어요. 저도. 그 이유는 읽어보시면 네. 그렇습니다. 어떤 부분에서 네. 그런 거. 저는 네. 여기서 윤영기의 끝에서 황금시대가 좀 묘사가 약간이지만 되잖아요. 네, 그치. 거기서 솔직히 이렇게 부족함을 많이 느꼈거든요. 물론 그걸 자세하게 설명하기엔 좀 내용이 너무 크니까 그렇긴 한데 이런 개념으로 봤을 때 제가 생각하는 가장 유토피아에 가까운 세계관을 제시한 작품으로 어슐러 르긴의 빼앗긴 자들을 추천하고 싶어요. 거기 나오는 세계 중에 하나가 이제 그 무정부주의 사회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랄까 그 사람들은 굶주리고 예술가는 자살하고 학자들은 도망가는 그런 사회인데 제가 생각하는 완전한 유토피아입니다. 네, 네, 저는 그래요. 스포일러가 될까봐 거기까지만 얘기하시네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소유의 개념이 없고요. 소유의 개념이 아예 없어요. 그럼 네. 모두가 동등하고요. 다 법정 스님인가요? 근데 여기서는 그 모두가 좋아하는 일만 하고 살 수 있다고 나왔잖아요. 윤영기의 끝에서는. 여기서는 좋아하는 일도 하는데 싫어하는 육체 노동을 무조건 누구나 어느 정도씩은 해야 되네. 그런 식으로 좀 현실적인 방안을 많이 제시하는데 네. 그러면 그거는 무정부주의 플러스 코뮤니즘인가? 네, 약간 그런 느낌이 있어요. 네. 근데 무엇보다도 요 소설 이 윤영기의 끝을 뭐 우라카이 한 제일 유명한 작품은 스타크래프트죠. 아 그래요? 오버로드 그렇죠. 소질 엄청 가져. 오버로드 오버마인드 그다음에 젤라가가 프로토스를 대하는 방식은 그 오버로드가 인간을 대하는 방식과 완벽하게 동일해요. 완벽하게 똑같죠. 네. 근데 이제 스타크래프트 그 시나리오 작가진들의 뭐랄까 반란이랄까? 네. 저그의 반란인 거죠. 그렇죠. 그건 저그의 반란인 거죠. 근데 저그의 모티브는 워해머 4만에서 가져왔고 아. 완전 짬뽕이야. 완전 짬뽕. 장난 아니다 진짜. 그 스타에는 네. 그쵸 스타에 나오는 오버로드 오버마인드의 개념하고 젤라가라는 개념 자체가 네. 좀 그러고 보니까 최근에 SF 작품 중에 그런 게 되게 많아요. 헤일로에서도 선각자라고 나오는데 전체 우주 문명의 이전에 있었던 초고대 문명 이런 개념. 네. 아 SF 재밌다. 네. 더 해야겠네. 재밌는 것 같아요. 네. SF. 자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진행을 해봤는데 소감이 재밌었다밖에 없나요? 뭐 재밌었고 이렇게 간촐하게 해도 나쁘지 않네요. 네. 생각보다 오디오 꽉꽉 차네요. 그러니까 이게 좋아하는 얘기를 해야 맞아요. 근데 이제 뭐 본편처럼 네. 막 이렇게 막 정신없이 그렇죠. 그렇게 들을 만한 이제 편은 아니겠지만 네. 좀 깊게 들어갈 수 있는 점이 좀 장점인 것 같아요. 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첫 번째 덕티 타임 네. 차는 못 마셨지만 차 마시는 분위기에서 자유롭게 이런저런 얘기를 해봤는데요. 그래도 처음에 이게 잘 될까 걱정했었는데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꽤 이런저런 얘기도 나오고 여러분들의 관점도 알 수 있어서 좋았던 방송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자, 이 덕티 타임 2화가 과연 다시 녹음이 될 수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는데 그거는 오버마인드가 알고 계시겠죠. 그런데 자, 또 계속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